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어느 동네에 소름 끼치는 목욕탕. 지금 사는 이 동네에 갓 이사 왔지만 왠지 동네에 목욕탕을 찾을 수 없었어.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 어떤 지하에 있는 후줄근하고 때 긴 목욕탕을 찾았어. 왠지 분위기가 이상하더라. 왠지 모르게 위화가 들고 깨름칙했어. 위험한 일이 있을 것 같은 오래 묵은 냄새도 나더라. 기분 나쁜 암모니아 냄새. 별 생각 없이 씻고 있는데 오늘따라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위화감이 드는 거야. 옆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 들고 이상하지만 마음으로 탕에 들어갔어. 근데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대. 보니까 옆에서 어떤 새끼가 내 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더라. 막 뿔테 안경 끼고 머리 좀 까진 사람이었는데 나이가 30대 중후반 정도 되어 보였어. 솔직히 존나 족같이 생겼었어.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그냥 그러려니 했어. 지 아는 사람이랑 내가 닮아 보여서 저러나 보다 하고 말이야. 근데 이 새끼가 끝까지 계속 쳐다보는 거야. 솔직히 보이고 있는 입장에서 기분 나쁠 만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 뒤에 있는 냉탕에서 어떤 덩치 큰 파우 수영 남자도 꼿꼿이 서서 나를 무시무시하게 응시하고 있더라. 기분 더러워져서 그냥 탕에서 나와 사우나로 들어갔어.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경 새끼가 따라 들어오대. 좀 구석에 가서 앉아줬으면 했는데 계속 내 앞에서 서성거리고 얼쩡거리대. 와 시발 그때부터 조금씩 소름 돋기 시작하더라. 이 새끼 나 따라다니고 있구나 직감하고 빨리 여기서 달아나야겠다 싶어서 때 밀고 머리 감으러 나왔어. 역시나 따라 나오대. 그리고 기분 나쁜 게 내 근처에서 와서 서성이다. 내 덜렁이를 보려는 건지 고개를 숙였어. 와 이게 말로만 듣던 시선 강간이구나 싶었어. 내가 계속 기분 나쁜 눈치를 주니까 그제야 나가더라. 아예 문 열고 나가길래 와 이제 저 새끼 집에 가려나 보다 하고 안도했어. 와 시발 근데 다 씻고 탈의실 쪽으로 나가니까 그 새끼가 아직 있는 거야. 진심 개소름이었어. 그 새끼는 옷 다 챙겨 입고 누구랑 전화하는 척을 하고 있대. 딱 봐도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연기하는 게 노골적으로 티 나는데 보란 듯이 전화 받는 척을 하고 있더라. 막대와 상대도 없는 수화기에다 대고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지 하고 말하대. 시발 그게 당장 펼쳐질 내 미래를 암시하는 것 같아서 더 소름이었어. 내가 알몸으로 덜렁이 흔들면서 머리 말리고 스킨로션 바르러 가니까 또 그 옆에 와서 거울 보고 머리 정리하는 척을 하면서 내 몸을 흘끗흘끗 보는 거야. 머리카락도 별로 없는 새끼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로션 빨리 바르고 머리 대충 말리고 빠른 걸음으로 내 옷장으로 가서 옷 챙겨 입었어. 바로 나가버리면 저 새끼도 따라 나올 것 같아서 목욕탕 주인 옆에 앉아서 TV 보는 척을 하면서 그 새끼가 나가길 기다렸는데 끝까지 안 나가더라. 결국 내가 먼저 나가서 신발을 신는데 역시나 그 새끼가 따라 나왔어. 나는 신발을 대충 구겨 신었는데 그 새끼도 지 신발 꺼내서 신으려고 했어. 정말 지금 생각해도 손 떨리고 무서운 순간이었어. 시간은 얼마 없었고 도망칠 기회도 없어 보였어. 결국 그 새끼가 신발을 신으려 허리를 굽힌 그 순간이 내가 도망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싶어 미친 듯이 계단으로 뛰쳐나갔어. 그리고 그 새끼가 못 쫓아오게 코너를 돌아서 최대한 멀리까지 뛰어나갔어. 다행히 번화가라 사람들 속에 파묻힐 수 있었어. 너무 무서워서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하겠더라.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슬쩍 뒤돌아봤다가 다른 사람인 걸 알고 안도하고 막 저 멀리서 머리 까진 아저씨가 보이면 괜히 심장이 철렁거리고 결국 겨우겨우 집에 돌아왔어. 와 시발 진짜 뭐랄까 혐오감과 두려움 섬뜩함이 동시에 느껴졌어. 그런 새끼한테 노려졌다는 느낌이 되게 모욕적이기도 하고 왜 여자들이 밤길에 혼자 다니는 거 두려워하는지 알 것 같더라. 근데 그나마 여자들보단 나았던 게 내가 저 새끼랑 싸우면 두들겨 패서 이길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 그래도 혹시나 내가 사는 곳 알아채고 스토킹하진 않을까 겁나서 밖을 못 나가뒀어. 지금도 생각하니 손이 두려움에 벌벌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려. 암튼 조심하도록 하자. 건대 입구역 근처에 있는 목욕탕이었고 알고 보니까 서울의 유명한 4대 게이 사우나 중 하나라더라. 두 번째 이야기, 시골 할머니의 이야기. 영민이 할머니는 내 블로그의 최다 등장인물이자
우리 병원 최다 진료 빈도를 기록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시다. 할머니 사연이나 할머니와 나 사이에 얽힌 애증 관계는 익히들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할머니가 씩씩한 분이라는 사실 하나만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작년 집에 불이 난 이후로 할머니가 영 기운이 없어 보이고 진료 후 병원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셨다. 처음에는 요즘 감기 환자가 많아서 병원 로비가 북적거리니까 환자들에게 이런저런 사연을 얘기하시느라 그러려니 했는데 가만 보니 그게 아니었다. 진료 마감이 다 되고 대기실에 아무도 없는 시간까지 계속 앉아 계시는 것이다. 원래 할머니가 하루에 서너 번씩 병원에 등장하시는 일은 잦은 편이다. 또 할머니는 일이라도 있으시면 영민이를 데리고 와서 병원 로비에 두고 가실 때가 자주 있다. 아이를 아무 데도 맡길 데가 없으니 혹시 공공근로자리라도 생기면 가장 안전한 데가 병원인 것이다. 할머니가 진료를 마치고 우리 영민이 좀 봐줘 하고 나가시면 그때부터 영민이는 간호사나 온무과 직원들 몫이다. 물론 영민이에게 특별히 손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영민이도 이제 눈치가 백단이라서 대기실 제일 뒷줄에 앉아서 온종일 TV를 보고 있으면 가끔 직원들이 빵을 주거나 마실 것을 주기도 하고 다른 환자들이 용돈을 손에 쥐어주기도 한다. 또래에 비해 몸무게가 반밖에 안 나가는 녀석이라 누가 봐도 안쓰러운 탓이다. 그래서 영민이가 낮에 혼자 병원에 남는 경우는 가끔 있는 일이지만 밤늦게까지 할머니와 둘이서 대기실을 지키는 것은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할머니께 사정을 물어보았다. 할머니 집에 불 나고 나서 새로 얻은 방이 추워요. 아니면 불을 뗄 돈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할머니의 대답은 전혀 뜻밖이었다. 아니,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그래. 불나서 타버리고 텔레비전이 없어서 텔레비전 보려고 방해되면 오지 말까. 그러고 보니 그럴만했다. 불이 나서 옷가지까지 모두 타버린 상태니 노인과 아이가 늦은 밤에 TV라도 못 보면 무엇을 하겠는가 싶었다. 작년부터는 어떤 경우라도 마음 약해지지 않으리라 결심을 했지만 원무과장을 불러 병원에 남는 TV가 없는지 물어보았더니 남은 것은 작은 환자용 TV밖에 없었다. 도리 없이 내 사무실에 놓인 TV를 드리라고 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100번쯤 숙이셨다. 사실 중고 TV 한 대 가치가 5만 원이나 할까? 내가 버리려면 오히려 돈을 내고 버려야 할 물건인데 그나마 그것에도 저러는 모습이 영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다음 달 원무과장에게 TV 가져다 드리려고 다시 확인을 해보니 할머니가 그날 밤에 이웃에서 리어카를 빌려서 그 길로 당장 싣고 가셨다고 했다. 할머니 생각에는 내가 혹시 다음날 마음이 변할까 걱정이 되신 탓이리라 싶었다. 결국 나도 문제가 있었다. 할머니가 아무리 그러신다 한들 그것이 이유 없는 게으름이 아니라 결국 생존의 한 수단이었던 것을 내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보이지 않는 거리를 둔 탓일 것이다. 그래서 마음 한편이 영 불편하고 걸려있는데 방금 할머니가 밤에 병원에 또 오셨다. 할머니 집에 TV 안 나와요? 왜 선이 연결이 잘 안 돼요? 내 질문에 손사래를 치셨다. 할머니는 그 질문에 그게 아니고 서울에 구경 갔다가 허리가 병이 났어. 아침 10시에 갔다가 한밤중에 왔는데 추운데 한데 오래 서 있었는데다가 차를 오래 타서 허리가 아파. 라고 하셨다. 그날 영민이가 하루 종일 병원에 맡겨져 있었는데 그게 결국 관광 때문이셨다는 말인가 싶어서 순간 약간 심기가 불편해졌다. 할머니와 나는 늘 이런 식이다. 할머니가 내 진료실이나 대기실에 앉아 늘 눈물 지으시며 손을 벌리시는 일이나 할머니가 영민이를 시설에 맡기지 않고 데리고 계시는 일이나 이렇게 관광을 가시는 일이나 모두 바르지도 그러지도 않은 일이다. 하나는 생존이고 둘은 혈연과 도구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형편이 그래도 할머니도 한 번쯤은 웃는 일이 있어야 할 테니 말이다. 이 문제들은 내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리 얽히고 저리 설켜 결국에는 실타래처럼 뭉치고 만다. 그런데 할머니의 그 다음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했다. 아, 누가 동네 노인들을 서울 구경시켜준다고 과자더라고. 노인정에 할미들 모두 다 따라갔어. 청와대도 보여주고 청계천인가 좋은 거 해놨다고 그거도 구경시켜준다고 가자는 거야. 그래서 아침에 강변에 모이라는데 가보니 세상에 관광버스가 20대가 넘게 와 있는 거야. 아마 안동시내 노인들 다 갔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막상 따라갔더니 거기 서울의 강가에 차를 내리더니 모두 데리고 방송국 앞에다가 가는 거야. 나는 방송국 구경 먼저 시키려는 줄 알았어. 그런데 누가 나오더니 빨간 띠를 하나씩 주고 손에 글씨 달린 막대기를 하나씩 주더니 손뼉을 치라는 거야. 그러고는 따라 하라는데 그게 무슨 정모 사장 물러가라라고 하면 우리가 물러가라 하고 손뼉을 치고 막대기 흔들고 하는 거야. 할미들이 그래도 그거라도 해야 구경하는 갑다 싶어서 그냥 물러가라 하면 손뼉 치고 했거든. 그런데 좀 있으니 기자라는 사람이 묻대. 할머니들 여기서 뭐해요? 하길래 그래도 아무리 늙은 병신이라도 눈치는 있거든. 우리가 놀러왔다 하면 우리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다친다 싶어서 정모 사장 물러가라고 그거 하려고 왔다고 했어. 다들 그런데 망할 놈들이 세상에 그거 끝나고 도로 버스 태워서 그냥 와버리잖아. 김밥 2주라고 돼지고기 삶은 거 조금 하고 떡 2쪼가리 주고는 밥도 안 주고 그걸로 서울 방송국 구경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는데 사방에서 할미들이 허리 아프다고 앓는 거야. 그 추운데 그 짓을 했으니 몽땅 속았지 뭐. 나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었다. 할머니의 사연이야. 그나마 이상한 물건 파는데 속으신 게 아니라 다행일 수 있지만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 사회는 다양하고 누구나 소수의 의견을 개진할 자유가 있다. 소수는 그 자체로서 보호받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인권이다. 나는 누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김일성 만세하고 만세 삼창을 하더라도 그가 간첩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을 가련하게 여기뿐 처벌하는 데는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짐승과는 달리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만세에 삼창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비가 약한 누군가에게 이 만세는 김구 선생을 위해 하는 것이라고 속이고 만세 삼창을 시킨다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그것은 누구나 스스로 존중받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경위도 자세히는 모르고 누군가가 왜 할머니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그 주장이 옳은 주장인지 틀린 주장인지도 모르지만 내가 아는 한 분명한 것은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비록 그 일이 아무리 옳은 일이더라도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런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어쨌건 그 물러가야 할 사람이라는 사장과 무슨 사연인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그 사람을 물러가라고 할머니들을 동원했다는 또 다른 그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동안 영민이 할머니는 진통제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영민이는 그날 하루 종일 병원 대기실에서 오가며 또 하루를 천덕꾸러기로 지내야 했다. 세 번째 이야기 20년 전의 벽을 긁는 소리 2002년 고등학교 때 나와 집이 가까웠던 A란 친구와 B란 친구는 고등학교 동창이었어. 이야기 흐름상 A와 B라고 줄여 이야기할게. 날도 선선했던 터라 주말 밤엔 항상 모여 치킨 먹으며 건전한 생활을 즐겼지. A 집 근처에 조용한 공터가 있는데 그곳이 우리 아지트 같은 곳이었어. 그날 토요일도 치킨에 음료수 사서 먹으며 조용히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주말을 즐기고 있었지. 그렇게 주말을 즐기고 새벽에 A 집에 들어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A와 라면 끓이고 B는 맥콜과 사이다를 너무 많이 마셔서 좀 더 자겠다고 A 친구 방에 가서 잠들었어. A와 나는 라면 흡입하면서 영화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B 친구가 땀 범벅이 되어서는 거실로 나오는 거야. 우리는 멀뚱멀뚱 서 있는 B를 보고는 일어났냐? 라면 먹어라. 얘기했는데 B가 시발 나 가위 눌렸어.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더라고. 참고로 처음으로 가위 눌린 썰에서 가위 자주 눌리는 친구가 이 B였거든. 그리고 전날 이야기 중 가위에 관한 이야기도 했었고 말이야. 무섭기도 하고 호기심에 이야기해보라고 했어. 자고 있는데 누가 벽을 긁더라. 그런데 계속 긁는데 처음에는 쓱싹하고 긁더니 점점 빠르게 쓱쓱. 그러더니 갑자기 비명 지르면서 미친듯이 긁길래 겨우 깼어. 그러자 A 친구가 야, 옆집 할머니 되게 정정하셔. 그리고 그 집에 이상한 사람들 안 살고 A가 시계를 보더니 지금 옆집 할머니 교회 가셨어. 집에 아무도 없어. 무서워서 나랑 친구 B는 바로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난 또 친구 집에 갔다가 난생 처음으로 귀신의 존재를 봤어. 네 번째 이야기, 내 방에서 엄마가 귀신을 목격했다. 목격이 일어난 것은 작년 초 겨울.
작은 빌라에서 거주할 때였고 지금은 그 빌라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인근의 아파트로 이사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는 이전에 오랜 간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요양사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고 평소에 책도 많이 읽으셔서 허튼 소리나 허튼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성격입니다. 아버지는 일 때문에 중국에서 지내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작년 초의 겨울인데 제가 일을 마치고 외박을 한 날이 있었어요. 새벽에 인기척이 느껴져서 엄마는 제가 늦게 들어와 거실에서 돌아다니는 소리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이윽고 제가 외박 상태인 것을 깨닫고 이상해서 나가보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제 방으로 가보니 불은 꺼져 있는데 머리가 산발 상태에 형형색색의 머리핀을 한 체구 작은 여자 같은 것이 소복인지 두루마리 옷인지를 입은 채로 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더래요. 너무 놀라서 방문을 닫아버리고 거실 불을 켜고 다시 제 방에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혹시 도둑일 수도 있었겠지만 당시 집은 허름한 빌라 4층이었고 현관문은 도어록이기에 희박하죠. 규칙적으로 생활하시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잔병치레 한 적 없는 데다가 귀신 목격 같은 얘기를 실없이 농담으로라도 알고는 절대 아니었지만 그래도 집에 아버지도 계시지 않은 상황이고 저도 저녁 늦게 퇴근하고 오면 밥 먹고 문구적하다 자버리거나 회사나 회사 동료 투룸에서 외박을 종종 하니 집이 횡한 상태라 엄마가 농담식으로 집에 신경 좀 쓰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생각했었죠. 참고로 엄마는 요양사 학원에서 일주일에 2번 4시간씩 강의하고 거의 집에만 계십니다. 당시엔 뜬금없는 엄마의 그 얘기에 의아하면서도 집 생활에 신경 쓰라는 의미의 농담으로 이해하는 동시에 엄마에겐 헛것 본 거라고 웃으면서 일가라는 데에 그쳤죠. 또 당시엔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여 필요한 상태였던 터라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뒤로 한 달 뒤에 엄마가 같은 것을 목격해버려서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땐 외박은 아니었고 다음날이 휴무라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짚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를 갔었죠. 늦은 시간쯤 술자리 중 엄마에게서 전화가 계속 와서 받았는데 무섭다고 일찍 귀가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술 기운에 의뢰하는 귀가 재촉으로 여기고 새벽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 새벽 시간에 엄마가 온 집에 불을 켜고 거실에 TV 프로만 보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다용도, 창고 불까지 켜뒀더군요. 왜 집에 불을 다 켰냐고 물어보니 한 달 전에 목격했던 여자 같은 것을 또다시 목격한 후에 온 집에 불을 켜고 계속 이러고 있었답니다. 그 말 듣고 바로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머리에 뭐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심각하게 엄마랑 같이 소파에 멍하니 앉아있다가 겁은 나도 머리엔 왁스 발라져 있고 놀다 왔으니 씻긴 해야 해서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폰으로 예능 프로 유튜브 켜놓고 씻었죠. 실 없는 소리 안 하는 엄마가 묘사를 할 정도였으니 확실하다고 봤었죠. 처음 목격했을 때와 같이 머리가 산발 상태에 형형색색의 머리핀을 한 체구 작은 여자 같은 것이 소복인지 두루마리 옷인지를 입은 채로 제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제 방에 불을 켜려고 안쪽 벽에 손을 갖다 댔는데 그것이 고개를 움직이기에 엄마가 놀라서 비명 지르고 불을 못 켜고 방문을 닫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온 집에 불을 켜고 다시 제 방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가 취침 중에 거실에서 누군가가 맨발로 거실을 걷는 소리가 들리고 달력 같은 것을 들춰보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인 줄 알았는데 엄마 방의 문 쪽에서 인기척이 또 들려 눈을 떠서 보니 그림자 같은 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더랍니다. 제 이름을 부르니 묵묵부답이어서 바로 방에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고 그때와 마찬가지로 제가 왔는지 방을 열어봤다는 겁니다. 엄마가 2번째로 목격한 날부터 외박이나 사적인 늦은 귀가 없이 꼭 집에 붙어 있었고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까진 잘 때 방은 물론 거실에도 꼭 불을 켜두고 엄마 방에서 엄마 옆에서 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건지 그 존재는 정체가 뭔지 수시로 생각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고 집에만 들어오면 찝찝하고 신경 쓰였었죠. 빌라 전세 만료 기간이 2주 정도 남은 시점이었고 이사 아파트도 미리 알아보고 계약해놨던 터라 다행이라 여겼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새 보금자리에서 이제 생활에 치이고 살다 보니
엄마의 목격담이 기억에서 잊혔고 엄마도 무덤덤해졌지만 저녁 때 그 빌라 지나갈 일이 있어서 지나갈 때 당시의 제 방 창가 쪽 보면 아직 소름이 끼치긴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군대에서 귀신을 봤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치의 거짓도 섞지 않았습니다. 사실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저는 08군번 논선훈련소 분대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제가 있던 연대는 한 개 소대에 훈련병 40명 정도, 분대에 10명 정도였고 한 개 분대씩 내무실 하나, 총 4개 내무실을 썼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이 교육이라고 해서 내일 있을 훈련 브리핑이라던가 간단한 교육을 실내에서 실시할 때가 있습니다. 소대별로 한 개 분대로 모든 소대 인원을 모아서 침상에 콩나물처럼 앉혀놓고 교육을 하는 건데요. 가운데에 있는 훈육실이란 곳에서 사소대 1분대로 모여야 이러면 훈련병들이 하던 걸 멈추고 후닥닥 1분대로 모여서 옹기종기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교육할 분대장이 비어있어야 할 내무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4분대 내무실 갔다가 1분대로 쭉 이동을 하는데요. 제가 4분대 쪽을 가는데 누가 후다닥 하고 창문 쪽으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층인데다가 창문은 방충망이 피스로 박혀 있어서 거기로 가봤자 어디 도망치거나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임 중에 한 명이 장난치거나 멍청한 훈련병이 헛짓거리 하는 줄 알고 야 누구냐 느긋하게 소리치며 4분대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뛰어가던 모습이 약간 이상했는데 일단 실내에서 활동복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전체적인 피부색이 거뭇거뭇했죠. 그리고 제가 잘못 봤다고 생각했는데 형체가 뚜렷하지 않고 검은 그림자처럼 형체가 흐릿했었습니다. 내무실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더군요. 사실 약간 무서웠지만 별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못 봤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아무 생각도 없이 시간을 보내다 3개월 정도가 흘렀습니다. 추운 겨울로 기억합니다. 공방기라고 훈련병들이 나가고 다음 훈련병 받는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땐 조교들끼리 경계 근무를 섭니다. 밤에 근무를 서는데 후임이랑 서는 날이었습니다. 후임을 경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대장님 무서운 얘기 해드립니까? 라고 경훈이 말했습니다. 뭔데? 라고 제가 대답하자 기준이가 1층에서 귀신 봤답니다. 뭔 귀신 언제? 기준이 첫 당직 설 때 불침번 교대할 때 티바리들 중앙으로 다 모이지 않습니까? 다 모여서 교대하고 있는데 한 놈이 안 오고 복도 한가운데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가 야 넌 뭐냐라고 불러도 미동도 없어가지고 뭐냐고 하면서 얘 쪽으로 다가가는데 갑자기 사소대 쪽으로 휙 꺾어서 가더랍니다. 그래서 기준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가 걸로 가면 어쩔 건데 하면서 갔는데 아무도 없더랍니다. 발소리도 안 나고 잠가놓은 화장실만 틈이 살짝 열려 있더랍니다. 그거 귀신 아닙니까? 오 좀 무섭네. 근데 잘못 본 거 아닌가? 어쨌든 위 대화를 마치고 근무 복귀하면서 또 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기준이란 친구랑 둘이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귀신 봤단 얘기가 생각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야, 너 귀신 봤다던데 뭐냐? 아 그때 당직 설 때 본 거 말씀이십니까? 뭐야 진짜냐? 너 쫄았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본 게 전투복 입고 있어서 불침번인지 알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방탄까지 쓰고 있어서 귀신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사소대 화장실 쪽으로 간 게 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생겼어? 솔직히 뭐가 흐릿하게 보여서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투복 입었는데 뭔가 무늬가 없어 보여서 전투복인지도 모르겠고 전체적으로 어둡게 보여서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얘기하는데 제가 본 귀신이 생각나서 생김새를 물어보니 저희들이 같은 거 본 거 같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보고 난 이후에 잘못 본 거라 생각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후로 귀신 보았다는 훈련병이나 조교들이 계속 나왔고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생김새가 비슷했고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서 있는 점과 가까이 다가가면 코너를 돌아서 달려간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까 언급한 사소대 화장실이란 곳은 이상하게 별로 쓰지도 않는데 화장실 소변기나 대변기가 자주 막히고 예전에 거기서 전투와 끈으로 누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있어서 잠가놓고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그 소문은 사실 퍼지지도 않고
딱히 귀신을 봤던 사람이 무서워할 만한 공포스러운 기억이 생긴 것도 아니라서 별 조치 없이 계속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였을까요? 진짜 귀신을 본 걸까요? 꿈이나 가위에서 귀신을 본 적은 많지만 실제로 뭔가 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냥 지나던 귀신이 군복 입고 놀려주는 게 재밌어서 장난친 걸까요? 6번째 이야기. 학교 주변에 무덤이 많았다.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오피스텔 살면서도 있는 습관이 아무리 주말이든 뭘 하든 쓰레기 버리러 가면서도 씻고 추리닝도 정갈한 걸 입고 나가는 편이다. 그리고 부연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잡대 출신이다. 학교 주변에도 무덤도 많고 도시도 무덤이 많았다. 대학교 1학년 OT 때 친해진 복학생 형이랑 같이 내 자취방에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졸려서 과제는 하나도 못하고 잠이 들었다. 일단 대부분 원룸에 그렇겠지만 신발장을 중심으로 사면으로 한쪽은 신발 서랍, 한쪽은 방 입구, 한쪽은 현관문, 그리고 화장실이 있었다. 그러니까 화장실을 가려면 신발장을 지나서 가야 되는데 나는 그날 술도 먹었고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 점심시간쯤이고 그 형이 없었다. 그래서 부랴부랴 나가는 준비하는데 화장실 쪽으로 뛰어가서 변기에 앉아있는데 소름이 확 돋는 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변기에 앉아있다가 바지도 못 올리고 폰 찾으러 방에 가서 그 형한테 태연하게 이야기했다. 나 나가야 되는데 집 열쇠 들고 잠그고 나가면 어쩌냐고. 근데 그 형은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돌아보니 식탁 위에 현관문 키가 딱 있었다. 온몸에 소름이 확 돋으면서 뛰쳐나갔다. 그날 시험 치는 날인데 바지 올리고 씻지도 않고 슬리퍼 상태로 학교 갔다. 7번째 이야기. 대학 선배의 군대 괴담. 대학교 선배에게 들은 실화입니다. 보통 군대 귀신 이야기나 괴담 들으면 실화가 아닌 듯한 것도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실화라고 믿는 까닭은 이야기하는 내내 형의 팔뚝에 소름이 돋아 있었던 이유도 있고 이야기를 마치고 형이 관련 기사도 있으니 찾아보면 있을 거라고 해서 찾아보니 비슷한 시기에 내용과 관련된 기사가 있더군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아는 형은 A형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대학교 수업 끝나고 동기 2명과 같이 아는 형 자취방에 놀러 갔습니다. 치맥을 먹으며 놀다가 밖에 비도 오고 하니까 A형이 무서운 얘기를 몇 개 해주더군요. 모두 군대에서 겪은 이야기였습니다. A형이 복무하던 부대는 산길 방향 후문 쪽에도 의병소가 있었답니다. 늘 평범하게 의병소 근무를 서고 있는데 어느 날부터 인가 사슴 한 마리가 의병소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고개는 의병소 쪽으로 돌린 상태로 의병들을 쳐다보고 한 발로는 땅을 파기 시작했답니다. 시간대도 늦은 새벽에 2시간 정도 그러다가 사라지길 일주일 넘게 반복했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의병들끼리도 근무 교대할 때 사슴 아직 있냐? 지금 땅 파고 있습니다. 라고 묻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A형이 말하길 사슴이 너무 크고 쳐다보는 게 무서워서 자기는 근무 설 때 사슴한테 총 겨루고 눈 한 번도 다른 데로 안 돌렸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자기한테 달려들면 공포탄이라도 쏘려고. 아무튼 2주차에 접어들었는데 A형이 근무를 마치고 교대한 교대자에게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늘 위병소를 쳐다보며 한쪽 다리로 땅을 파던 사슴을 주시하던 위병들 귀에 평소와 다른 소리가 들렸답니다. 원래는 땅 파는 흙소리만 들렸는데 갑자기 텅, 텅 뭔가 땅이 아닌 다른 것을 긁는 소리가 들렸고 사슴은 땅 파는 것을 멈추고 위병들을 잠시 쳐다보더니 사라졌답니다. 이상함을 느낀 위병 중 선임이 랜턴을 켜고 사슴이 땅을 파던 자리에 다가가서 확인해보니 나무 상자 같은 게 살짝 보여서 주변 땅을 어느 정도 파헤쳐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는 군대에서 흔히 보는 교보제 나무 박스가 나왔고 뚜껑을 열어보니 토막난 시체가 들어있어서 부대가 난리가 났답니다. 조사 결과 알고 보니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 한 명이 애인을 토막살인한 후 부대에 여기저기 묻어두고 퇴원이 근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A형이 말하면서 팔뚝을 보여줬는데 사람 팔에 닭살이 그렇게 올라와 있는 건 정말 처음 봤습니다. 듣는 내내 저도 귀신 한 번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름이 돋더군요.